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도 개최가 되고요. 로보택시 이벤트도 열리고요.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장중에 좀 출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저희와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일보 후퇴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둔화 추세에 조금 정체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한켠에서 나왔고요. 또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만 건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에 고용시장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일단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좀 놀란 모습에 강한 낙폭을 보였지만 이후 점차 회복해 나가는 낙폭을 줄여내 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의 흐름도 역시나 엇갈렸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할 때 엔비디아는 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확실히 AI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전장에서 기업 강제 분할 이슈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알파벳의 주가 이날 강보합 마감했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0.9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국제 유가 상승에 함께 오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빅테크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이 가운데서는 테슬라의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로보택시를 공개하죠. AI와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이 이벤트를 2달여가량 연기한 만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력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주가는 직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강보합 마감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갖더라도 구글을 택할 것이라면서 또 12월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조금 제한들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면서 매수 의견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엔비디아와 AMD도 또 엮어서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 이상 상승했지만 AMD가 4%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연중 차트를 봐도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할 동안 AMD는 고작 20%도 못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이런 AMD가 엔비디아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고자 새로운 AI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웰에 대항할 만큼 강력한 성능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올해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AMD가 이 팀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CEO와 면담을 했는데요. 블랙웰에 대한 강한 수요를 확인했고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던 것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커졌다라면서 엔비디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코멘트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도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대선 불확실성에도 시장에 남아있는 헤지 펀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제 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변동성 지수 여전히 20 상회하긴 했지만 급등세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초록색 선은 지난 4번의 대선 동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헤지 펀드들의 자금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대선 전과 대선 후가
화두가 되겠는데요. 대선 전에는 확실히 좀 주식시장에 자금이 덜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올해 이 빨간석 한번 보시죠. 확실히 다른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떠나지 않는 자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를 반영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지지율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를 제가 봤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큰 격차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날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태양광 관련주는 크게 하락을 하고 트럼프 관련주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듯한 시장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도 좀 엇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전국과 경합주 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월가에서는 대선 트레이딩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대선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에 트레이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크리스 머피, 서스케하나 파생전략 공동 책임자는 대선은 중동 이슈, 중국 증시 급등, 미국 경제 체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다가오는 어닝 시즌 그 뒤에나 고민되는 마지막 이슈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선 안 될 이슈 중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또 재밌는 그런 관련주들을 묶어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검정색 선은요. 민주당 관련주의 그런 종목들을 담아놓은 ETF 성격의 그런 종목들 주가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공화당 관련주를 담아놓은 바스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첫 번째 대선 토론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바스켓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추세가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런 만큼 대선 트레이딩은 정말 어려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쏠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연결고리를 마지막으로 마감 브리핑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AMD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었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관련주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오전 1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반등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물론 대선 트레이딩 관련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친환경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이제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의 마감된 모습을 보시면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죠. 삼성전자가 홀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안에서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2,600선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대 2차 전지 관련
관련주들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775선까지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지 그 리스트들을 통해서 어제장 분위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안에서는 1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순위로 이름을 올렸었고 어제 매수 1순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투탑에 확연하게 다른 이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이 확인이 됐었죠. 다만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7조 원 넘게 팔았다라는 기사가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되면서 이 수급 불안과 관련된 리스크는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고요. 최근 리튬과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중앙첨단소재 어제도 이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오름폭을 함께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기관 쪽 안에서는 어제 VT와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화장품 관련주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관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던 하루로 기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동일하게 파악을 해보시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어제 서로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반성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제 결국 오만전자로 가격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불기둥을 그리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HBM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HBM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삼성전자 홀로 하락을 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경계감 때문일지 월가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멘션이 되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투심까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좀 오름폭을 멈춘 채 어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외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슈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TA항공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소식인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9월 달에 인천공항의 수송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항공주 전반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TOA홀딩스 지금 TOA항공의 최대 주주고요. 보유 지분이 28%인데 이 TOA를 가지려는 대명 소노시즌은 TOA항공의 지분을 26.8%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 TOA홀딩스를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제 이렇게 세 기업의 주가가 모두 동일하게 상한가로 안착이 됐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 강한 시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비만약 관련해서 펩트론 20%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의 온기가 퍼졌었고요. 이미 그 전날에 나왔던 이슈인데 어제까지 지속적인 시세가 장중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이번 달부터 다시 한번 통제 강화를 했고 히토류는 중국에 대부분 다 매장이 돼 있죠. 근데 7월 대비해서도 현재 히토류 가격이 10% 정도 상승이 돼 있고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중국이 그나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이 원자재 수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해서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이 새우들이 웃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이슈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아니라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에 안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리보세나립이 결국 내년까지 출시가 미뤄지는 걸까요? 미국의 FDA가 HLB를 클래스 2로 분류했다라는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간단하게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 1의 등급을 부여받으면 최종 허가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클래스 2 등급을 받으면 승인이
승인이 최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감암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이 시장 규모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는 지금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올 한 해도 주가 측면에서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을 확인을 해보시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13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5월 달에 보안 요구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요구와 함께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미끄러졌었고 그리고 9월 돼서 HLB가 FDA한테 재심사 서류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은 게 클래스 2의 분류 결정인데 하지만 일부 시각은 또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승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최대 6개월인 거지 정말 6개월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입장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FDA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칼렐리주막과 관련된 생산 공장에 실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HLB 측에서는 공장 실사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히려 승인이 나게 된다면 어제 시간에서 보였던 이렇게 하한가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해당 기업의 이슈도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전해졌던 여러 소식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부분 놓고 함께 점검을 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AMD가 간밤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리사수 CEO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TSMC 이외의 파트너는 찾지 않는다. TSMC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까지 수혜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이벤트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AI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리사수 CEO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MD 안에서도 AI 칩 매출 같은 경우가 45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HPM 관련주들 어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함께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추가 상승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로보택시데이 진행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크게 5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는데 로보택시를 넘어서 로보밴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출시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까지 장담하고 있었던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 가능성 그리고 로봇인 옵티머스 그리고 지금 돌파구가 테슬라에겐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가 차량의 출시 여부죠.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 이미 어제 선제적으로 주가에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작은 이벤트와 작은 코멘트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잠잠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약간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투표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류되는 경합주 안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해당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동률 그리고 네바다에서만 해리스가 우위지만 트럼프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현재 7개 경합주에서 상당히 우위권에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안고 오늘 오랜만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금통위가 저희 장시간 안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결정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함께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 큰 상학개미 묻고 세 배로가. 최근에 뉴욕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했을 때 그때 이 레버리지 이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비컷 이후에 좀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가 둔화되고 요즘에 뭐 뉴욕 시장 주로 좀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뉴욕 시장 다시 분위기를 우상향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았을 때 단기간에 좀 세게 수익을 내보자라는 심리가 좀 이 사업계들 사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10월 달 뭐 아직 이제 한 절반 채 안 됐습니다만 서학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승 쪽에. 이게 이제 1억 6천만 달러나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슬라 불 EX. 그러니까 테슬라 수익률의 2배 더 높여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 밑에 보면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불 3배.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5위가 되는 거죠. FTSE 차이나 베어 3.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떨어질 것에 3배 레버리지를 좀 매기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죠. 그 옆에 표 역시 막대 그래프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반도체 3배 수익률 되는 ETF 상품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반대로 엔비디아 주식은 2억 5천만 달러 가치나 팔았습니다. 또 옆에 테슬라 보면 테슬라의 2배 수익률 ETF는 4,500만 달러가 넘게 샀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8천만 달러 가까이 팔았죠. 개별 종목을 안 사고 관련 ETF에 해당되는 그 대장주가 중심이 되는 그 ETF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번 10월 들어서 나타난 특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 상황 보면 뭐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선 결과 이게 사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고 중동 상황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네탄야후 총리 만났는데 네탄야후 총리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측에 썩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상황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근데도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학개미 분들. 물론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이긴 한데 아직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가 한쪽 방향이 명확할 때 사실은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자사주 소각 2배 늘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피 상장사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매출도 작고 수익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도 좀 약하죠. 배당도 적고 뭐 자사주 매입하는 데도 많지 않고 그나마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는 더 적었는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들이 코스닥 상장들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물론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뭐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소각 공시기업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절대 수는 굉장히 아직 미약한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하나의 시그널이 돼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코스닥 밸류업 지수가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 3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사 여러 가지 기업 가치라든가 또는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려면 2년 이상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쳐 나가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코스닥 상장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직은 굉장히 절대 수로는 미약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코리아 밸류지수를 만든 이유도 지금 당장 뭐 코스닥 상장사들, 코스피 상장사들이 다 뭐 주주환원 정책을 뭐 40%, 50% 펼치라라고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시작이 돼서 1년, 2년,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투자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정책 또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인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미약하긴 하더라도 관심이 충분히 둘 만한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한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려한 이사회의입니다.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전망들이고요. 얼마까지 올릴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90만 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현재 83만 원에서 꽤 올리지 않겠냐 얘기가 나옵니다. 꽤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고려한 측에서 생각하는 이 최윤범 회장도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MBK가 공개 매수 더 올리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올렸다가는 기업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뭐 그 정도면 그냥 세금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굳이 고려한 측 고려한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거와 과연 그럼 그 적정한 공개 매수가 상향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사실은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낼 건지에 대한 뭐 소위 말해서 주판을 튕기기, 이 계산 산정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시간에는 아마 결정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근데 공개 매수가를 올려서 이제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올릴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져왔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배임 문제, 승자의 저주 문제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 앞으로도 험난한 그런 상황들이 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 경영권을 가져와도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를 해도 그렇고 또 놓쳐도 그렇고 참 고려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우리 금융 이제 상장은 우리 금융이 돼 있죠. 뭐 사고는 우리은행이 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려나갔습니다. 지주회사 회장이 불려나간 게 사실 쉽지 않죠. 어떻게든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대장이 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서 뭐 사과하고 뭐 90도로 절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렇죠. 예,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최근에 올 들어서만 3번의 금융사고를 공시를 했고요. 지난 2022년에 712억짜리 금융사고 났던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 벌어졌던 7년간 금융권에서 벌었던 사고 금액이 6,600억인데 그중에 20%가 우리금융이 한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만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좀 줄질 않고 그러니까 2022년에 700억짜리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금융한테 치욕적인 사고는 바로 올해 발생한 겁니다. 바로 전직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던 손태승 전 회장이 이 부당대출, 친인척 부당대출 이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사고 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윗선까지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뭐 정치권에서 그렇고 임종용 회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임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 자리에 나온 거고요. 어제 임 회장이 했던 얘기는 190명이 넘는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금융이 사고가 많이 났던 게 내부 시스템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결국 사고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는 얘기인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금융 직원분들 프로페셔널한 뱅커로서의 이 어떤 정신무장 이게 결국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일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우리 증시의 변수를 가져다 줄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로보택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만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로보택시 대회 어떻게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테슬라가 뭔가를 중요한 걸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는 네. 그 전에 주가가 오르고 꼭 이제 막상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4단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화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테슬라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을 끌어왔었던 리더해왔었던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세론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테슬라로서는 어떤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향후의 어떤 가능성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단 공개는 하지만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용화 스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타이틀이 위콤마 로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로보택시 자체도 로봇이지만은 테슬라 하면은 또 옵티머스라고 하는 또 로봇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또 진화된 걸 또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신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한간에서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등할 때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2차 전지를 다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하고는 조금 완전히 차별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결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뭐 세론으로 테슬라 이벤트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만큼 일단 오늘 좀 시장 분위기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 전지도 최근에 오름폭은 있었지만 그게 꼭 100% 테슬라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 좀 오름폭을 보였었던 자율주행 쪽은 어떨까요? 오늘 또 세론으로 작용될까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 네. 되돌아보셔야 될 건 일단 이것은 테슬라하고는 무관하다.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네. 테슬라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지금 웨이모 쪽이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도 준비하고 있고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엮어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게 뭐 저는 그렇게 테마 이상의 가치를 지금 현재 부여하기는 국내 주식들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체를 국내 증시의 테마성으로 부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를 수는 있다 코멘트 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또 가장 눈에 돋보였던 게 오만전자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겨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삼성전자의 겨울이었어요.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뭐 빠진 거는 물론 실적 발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먼저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럼 왜 팔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한간의 국장을 떠나서 중국으로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시장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거 이걸 공식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 하락 자체는 펀더멘탈로 보면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네. 코로나 팬데믹 때의 저점 수준 근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했을 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금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크게 빠질 건 없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좀 풀리려고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의 리더의 자리를 뺏겼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따라 붙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많이 다시 캐치업할 수 있는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트리거는 이전에는 엔비디아향 퀄테스트 통과하면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네. 이제는 주가 바닥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의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향 퀄테스트 통과를 통해 가지고 HBM 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좀 삼성전자의 진바닥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 당분간 또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를 꼽히는 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지금 이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건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10월 달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10월 달에 좀 빠지면 많이 사셨으면 하는 취지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또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어저께 그 리가켄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또 큰 걸 하나 해줬고 했기 네.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뭐 10월 달에 조금 눌릴 때마다 비중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네. 리가켄바이오도 물론이지만은 최근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은 과거와 다른 거는 과거는 이슈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 바이오의 어떤 특정 이슈가 붙으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테마화시켜서 주가를 움직였었던 게 기본이었었다고 한다면은 네.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과 결부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포트에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이오주 10월에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 말씀을 주셨고 바이오 관련해서 어제 또 개별 이슈로 좋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HPL 그룹주들이 일제히 한가로 직행을 했죠. FDA가 클래스 2 부여를 했는데 이 그룹주가 전부 다 한가 갈 정도로 이거 큰 이슈인가요?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HLB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이게 HLB 그룹 전반이 빠졌다는 얘기는 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HLB 그룹 전체가 다 지금 현재 그 임상 3상에 집중되어 있는 네. 그 신약에 관련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평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치 평가가 결국은 HLB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한양행보다 더 비쌀 겁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그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시장이 확대가 될지에 대한 지식이 좀 짧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데다가 원래 바이오라는 게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유난히 많은 쪽이 또 HLB였었고요. 그동안에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HLB에 대해서는 저는 좀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하나의 신약에 모든 그룹주들이 집중돼서 주가가 동결된 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는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장 안에서 또 하나 크게 올라왔었던 이슈가 또 다른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티웨이가 그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 이슈도 고려아연과 영풍처럼 좀 길게 장기화가 될까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일단 예림당의 입장에서는 티웨이 항공 이제 항공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업과 사실 크게 무관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야기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JKL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 코로나 때 그 어려웠을 때 자금 조달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회생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 콜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실제 예린달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 안 한 거를 지금 대명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모양새이긴 한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거를 예상을 못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되는 게 좀 많거든요. 왜냐면은 소노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에 이미 이 항공업 진출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았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제 이 지분을 좀 사 모아 오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외형상으로는 M&A 이제 적대적 M&A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자본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고려아연처럼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재무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맹점은 네. 결국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수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방어를 하는 회사조차도 고가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재무 리스크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네.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경영권 인수 협상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게 차라리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예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적대적 M&A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네. 의문점이 좀 많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사태 때와는 또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고려아연 사태 때 이 주가를 놓고 보면은 영풍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윗단에서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어제 이 관련 주식들이 다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뭐 주가 올라가는데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겠지만은 네. 이 재무적인 밸류로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TA 항공 주식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 자체가 기업의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밸류를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은 만약에 진짜 경영권 분쟁이 난다 그러면 TA 항공 지분 매입 싸움이기 때문에 그쪽이 주가가 가장 핫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수혜를 어디가 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대면 같은 경우는 그 항공권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수요자들 고객들의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체 영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혜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대명 쪽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다 그러면 네.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다. 그 정도인데 저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것 자체가 기대감까지 이미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TWA 쪽, 장기적으로는 대명 쪽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이번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네.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에서는 지금 한국 CPI가 1.6 나와 있거든요, 헤드라인이. 네.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 침체, 특히 내수 문제 때문에 어떤 시기든 좀 숨통을 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반면에 그걸 주저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개인 대출이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데다가 네. 특히 이제 PF 관련돼 있는 대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섣부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는 측면에다가 잘못된 또 시그널을 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또 부담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무디스에선가 최근에 좀 약간 경고 비슷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하느니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 8월 달에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그 향후 금리 인하의 핵심 그 기준이 네. 경기나 물가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 이거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가격 추이 이런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8월 대비 9월로 보면은 부동산 상승률이 3.3%, 8월 달에 9.4%였었는데 좀 떨어지는 그림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안정을 더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이번보다는 다음번을 기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하는 쪽에서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황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다음번이 더 긍정적일 수는 있다. 그럼 오늘 만약 동결이 나오든 인하가 나오든 시나리오별로 오늘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인하되는 게 증시에는 긍정적인 거는 분명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실물에 있어가지고 아주 우호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도 지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거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결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실물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꼭 거꾸로 말하면 은행 예금 금리 역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증시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 유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 유인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여전히 맨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전반적인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서 일부 후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좀 눈여겨볼 이벤트들이 장중에 많이 열립니다. 로보택시 이벤트로 2차 전지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또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장 준비까지 오늘 개장 상황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